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한 표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새롭게 기록될 역사적 순간을 앞두고 오늘 우리는 대통령 선거의 시간 속으로 조금씩 다가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문식입니다. 국적이요? 국적이란 질문을 처음 들어보고 국적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건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대한민국 한국이죠. 당연히 굉장히 당황했는데 국적이 어디냐고.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가족과 형제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우리나라. 일단은 경제적인 측면을 들 수가 있죠. 남의 나라에서 원조를 받다가 이제는 원조를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요즘은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문화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저는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가지게 된 힘,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모든 국민이 차곡차곡 쌓아 올린 성장의 토대. 하루아침에 일어난 건 아니죠. 대한민국 그 자체의 이야기죠. 2020년 3월 9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일, 그리고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제정일, 제헌절이 시작된 날, 대통령 선거와 헌법, 그 두 날의 이야기죠. 광복은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순간을 지켜본 함석헌 선생의 표현이었습니다. 갑작스런 해방의 감격에 전국이 들썩였고 이후로 대한민국은 격동의 역사를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 북촌에서는 독립운동가들과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때로는 요란하게, 때로는 은밀하게 국가의 미래가 준비됩니다. 민주공화국으로의 역사, 그 발걸음을 따라가 보기 위해 오늘 우리와 함께할 선거 기행단, 파라과이 출신 방송인 아비가일 씨입니다. Hello. Hello. Excuse me. Okay. Do you know where can I go to Bukchon now? Yeah? Bukchon Village, you know? Bukchon Village. You know if I have to go right or left right? Bukchon Village. 북천 마을이 어디냐고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가는 길을 알려달라 그런 얘기죠. 진작에 한국말로 하지 왜 영어로 자꾸 그래요?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오랜만에 영어 한번 써봤어요. 그래요? 네. Okay, I'm fine. 저는 무조건 fine. Thank you. Okay. 여기가 북촌 마을이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북촌 마을에 몇 분 와봤어요? 북촌 마을에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일단 한복 체험하러도 여기 왔었고, 오면은, 또 길거리 음식 먹으러도 왔고, 또 사진 찍으러도 왔고. 여기는 완전히 여행 코스잖아요. 그렇죠. 북촌 마을 좋죠. 근데 이 북촌 마을에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조선시대 때 옛날에. 기와집들 많은 거 보니까 왠지 부자들, 아주 양반 집안들 살았을 것 같아요. 좀 못 사는 사람들은 초가집인데 기와집은 좀 부자들이 살았죠. 그것도 맞는데요. 조선시대 때 정치인들이 주로 살았을 때요, 여기에. 정치인들.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는 남쪽에는 일본 사람들, 그리고 북쪽에는 조선 양반들이 살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그래요? 그럼 그때 선배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조선시대 때요? 조선시대 때 안 계셨겠죠? 그쵸? 그렇죠. 워낙- 당연히 그 질문이라고 하세요. 그걸 아. 지금 전주에 살고 있는데 무슨 조선시대 때 어디에 살았냐고 그걸 질문이 뭐예요? 한국 사람이니까. 화켜스천? 코리안이잖아요. 무슨 질문이 그래요? 화켜스천? 네. 예. 아무튼 아무튼. 북촌에 오자고 하셨는데 네.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있죠. 혹시 7월 17일이 무슨 날인 줄 알아요? 7월 17일 빨간 날 공휴일입니다. 7월 17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7월 17일이 제헌절이에요. 제헌절. 제헌절.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 굉장하죠. 네.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가 재헌절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 그러면 헌법이 시작되면서 대통령 선거도 같이. bingo! 아하, 그렇죠. 그걸 몰랐네요. 그렇죠.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분명히 저희한테 들려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만나러 가면 들을 수 있어요. 오, 오케이, let's go. 예? I like. I like. 출발. I'm Let's go. fine. 저는 무조건 Let's fine. go. Let's go. Let's go, Together. Mr. Lee. Together. 빨리 빨리. I'm fine. 무조건. Come on. Fine. 아비가일 씨. 네. 이 노래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I'm singing 그렇죠. in the rain. 오호. 오호. 일제 강점기 들풀처럼 일어난 독립운동의 열기는 북촌에서도 이어졌는데요. 독립운동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우리 대통령 선거 역사의 중요한 열쇠가 될 그 결정적 순간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려줄 분을 만나보았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네 비가 오니까. 네, 근데 만나는 분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아, 저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광일 작가가 선거 기행단의 가이드가 되어주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있잖아요. 네. 그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기행을 나왔거든요. 아, 예. 북촌에서 헌법과 대통령 선거 이야기를 알아보려고 왔는데 잘못 왔나요?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다행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하고 대통령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가장 좋은 곳이 북촌입니다. 북촌. 네,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신 이곳이 바로 대통령이었던 윤보선 대통령의 집이거든요. 여기가요? 네, 진짜요? 그쵸, 그쵸. 어쩐지 뭔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누가 살고 계세요? 후손들이 살고 계시고요. 그래서 보통 북촌이라고 하면은 한옥, 그다음에 풍경이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제 강점기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식인들이 여기에 모여서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무엇보다도 광복 이후에 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가야 할지를 많은 지식인들이 정치가로서 활동했던 곳이 바로 북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 주변에서 그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활동하셨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북촌이 그런 어떤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갖게 되는 배경이 3.1 운동의 중심지가 바로 여기였고요. 그래서 3.1 운동의 기획자들이 전부 다 북촌에서 활동을 했고 또 뒤에 있었던 60만세 운동 역시 이 지역에 있었던 학생들이 중심이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북촌은 문화적인 장소를 넘어서서 굉장히 정치적인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역사가 많네요. 네네네네. 독립운동가들은 때로는 북촌의 어느 학교 숙직실에서 때로는 어느 가정집에서 독립운동을 계획합니다. 그 결과 이곳은 1919년 3.1운동과 1926년 순종의 장례일을 기해 일어난 60만세 운동의 중심지가 되는데요. 그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은 참정권과 선거를 향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독립운동가들하고 지식인분들이 많이 모였던 곳이기 때문에 아마 선거에 대한 관심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1898년에 이 동네에 이소사, 김소사라고 하는 여성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기획했던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여학생들을 우리가 지은 여학교에서 가르치자. 이거를 여학교 설치 통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줄여서는 여권 통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드러나는 것은 교육에 관련된 내용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경제, 무엇보다도 정치의 참정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도 어떤 민주 시민의 주권을 가진 존재로서 정치에 참여를 한다로 얘기를 했고요. 독립운동가들이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참정권과 북촌은 매우 깊은 관련을 갖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이 첫 선거부터 부자건 가난하건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었던 그걸 뭐라고 보통선거. 그렇지 보통선거. 보통선거가 왜 생각이 안 모든 나죠? 사람들은 다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북촌에서 함께 찾아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어 대한민국 선거의 미래를 꿈꾼 북촌의 사람들. 그렇게 대통령의 역사를 열어간 또 다른 인물의 흔적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어디를 가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은 북촌에 있는 손병희 선생님 집터
서로 갑니다. 아, 손병희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그 천도교의 지도자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천도교 3대 교주이기도 한데요. 또 다른 호칭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바로 그 대통령이에요? 맞습니다. 3.1운동 직후에 여러 곳에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게 러시아 영토에 만들어진 노령정부,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손병희 선생님을 대통령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민주정, 공화정, 대통령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를 이런 역사 사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면 난세 독립운동을 위해서 앞장서는 자리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저명한 독립운동가 또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을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지향했구나라는 것들도 같이 알 수가 있는 거죠. 1919년 3월 17일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러시아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한국민의회를 조직하는데요. 사법, 행정, 의회 기능을 갖춘 대한국민의회는 손병희 선생을 대통령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이후 상해 임시정부와의 합병으로 해산을 결의하기까지 이들은 대한의 독립을 각국에 선포하며 독립의지를 다져나갑니다. 함께 화합해 이끌어 나가는 정치, 공화정을 위해 지도자를 추대한 독립운동가들. 훗날 광복이 이루어진 후 민주주의를 향한 그들의 움직임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광복 시대 때 여기 북촌 분위기 어땠나요? 여기가 가장 뜨거웠던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뒤에 개동궁이라고 하는 조그만 왕실의 집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미 이제 개동궁은 없어지고 휘문학교가 중학교가 생겼었는데 여기에서 광복이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나라를 갖게 되었다라는 연설이 펼쳐지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플랜카드를 들고 길거리로 뛰쳐나갔던 바로 그 장소가 됩니다. 그래요? 네. 역사적인 곳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대통령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맞춰서 이제 3년이 지나서 50청 선거를 치르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헌법기초위원회를 만들고 헌법기초위원회에서 헌법을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47일 동안에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헌법 안에 처음에는 이제 내각 책임제를 했다가 결국은 나중에 대통령제로 결정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 선거가 시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됐군요. 네. 그럼 여기 보면 북촌에서 헌법도 시작됐고 대통령 선거의 역사도 시작된 것이네요. 그렇죠. 정치의 1번지이기도 하고요. 와. 우리의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음을 밝히며 1948년 7월 17일 공포됩니다. 그렇게 헌법 제1조에 따라 민주공화제가 시작되고 초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데요. 당시의 재헌헌법을 볼 수 있는 헌법재판소 전시관에 도착해서 헌법 탄생의 과정과 첫 대통령 선거 속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헌법은 처음에 헌법기초위원회에서 30분이 이제 국회의원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의 법률 전문가를 10분을 전문위원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7일 동안 작업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1948년 7월 17일 날 헌법을 공포를 하게 되는 거죠. 47일 동안 한 거예요? 네. 와. 그러면 헌법 만들어지고 나서 이 첫 번째 대통령 선거는 얼마 후에 한 거예요? 굉장히 오래 있다가 하지는 못했고요. 3일 만에. 네? 7월 20날. 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3일 만에 대통령 선거를 했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아무래도 빨리 그때가 가나요? 굉장히 촉박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조금씩 빠르게 진행이 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 그러면 그때 당시 선거는 지금과 좀 많이 달랐겠네요. 네. 그때 이제 간접 선거를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대통령을 국민들이 모두 뽑는 그런 방식, 직접 선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그 특별한 선거 규정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왜냐하면 헌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른 법률이 따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국회의원들끼리 이제 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는다는 것까지만 결정이 됐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은 법률까지는 아니어서 그때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이랑 많이 달랐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조금 에피소드도 있는데 후보로 이제 그 입후보하지 않았던 서재필 박사가 이제 한 표를 얻은 거예요. 입후보를 안 했는데 네. 그럼 그 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서재필 박사가 미국 국적자였습니다. 뭐야 이게 뭐? 그래서 나처럼 문제- 외국인. 그렇죠. 외국이니까. 외국인. 뭐랄까요, 새로운 정부로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열망들이 막 뿜어져 나오던 시기였고, 시행착오를 겪은 네.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또 국회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 그런 어떤 에피소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칸에다가 이문식 써놓고 제가 지금 한 표 나오는 거네요. 네, 그렇죠. 무효표 한 표 나옵니다. 저도 득표해드리겠습니다. 무효표 두 표 나옵니다. 작가님도 해주시죠. 세개 정도는. 무효표 안 하고 저는 무효표로 한 장. 근데 이렇게 투표하면 안 되죠, 사실은. 네, 그렇죠. 중요한- 책임감 있게. 중요한 선거인데. 그렇죠. 조금 있으면 대통령 선거 있는 거 아시죠? 벌써 그렇게 되는군요. 며칠이죠? 네. 3월 9일? 3월 9일인데 네.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 재헌 헌법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재헌헌법 더 나아가서 이제 헌법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엔 왕이 있었고 황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우리가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재헌헌법에서 제가 뽑은 건 아니죠. 그렇죠. 재헌헌법에서는 사실은 간접 선거긴 했지만 이제 지금은 직접 선거로 바뀌었으니 그 전에는 이 나라가 왕의 나라였을 수도 있는데 왕의 나라였죠. 근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뽑으니까 이건 내 나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리더는 내가 뽑는다. 그렇죠. 그래서 오. 맞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갖고 있는 의미는 조금 더 내 나라가 내 나라와 같은 그런 어떤 것들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건. 이것이 대통령 선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맞아요. 여러분에게 대통령 선거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독립운동에서 임시정부의 수립까지, 광복 이후 재헌헌법의 제정까지 우리는 녹록지 않은 시간을 극복하며 역사적 고비의 순간에도 선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고 지혜로운 국민들은 조금씩 선거 제도를 완성해 나가며 선거의 가치를 지켜나갔는데요. 그 중심에는 1963년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창설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부에 종속돼 관건선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선거관리기관이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하여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탄생하게 된 건데요.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절차를 구현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70년 선거사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보존하고 있는데요. 선거연수원 선거체험전시관에서 역대 대통령 선거의 제도와 문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선관위 선거기록보존소의 최선웅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에 선거의 역사가 이곳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네,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1948년 50 총선거부터 최근 선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거 자료들을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선거를 다 여기서 준비하신 거예요?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같은 공직선거는 물론이고 당대표 경선에서 조합장 선거, 그리고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까지 우리 생활 주변의 여러 다양한 선거들을 지원하고 또 그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까지 가세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각 당의 대선 후보 경선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해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에 따라 선거가 진행되지만 사실 그 이전까지 우리의 선거는 여러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제1대 대통령 선거는 재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간접선거로 치러졌으며 개헌을 거듭한 끝에 현재의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 투표를 비롯해 사전선거와 같은 투표권 확대를 위한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최선웅 사무관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대통령 선거제도가 네. 직접 선거할 때도 있었고 간접적으로 선거할 때도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 변천사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대통령 선거가 지금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초대 대통령 선거는 그 198명의 재원 국회의원들의 간접 선거로 선출되었고요. 1952년부터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죠. 이후 때로 간접 선거로 다시 회귀하기도 했지만 87년 민주화 이후에는 국민이 직접 선거에 참여하는 직접 선거의 흐름을 이제 거스를 수 없게 되었죠. 87년 저도 기억납니다. 네, 네. 그러면 한국에서 이 선거 준비 기간 있잖아요. 얼마 정도 걸려요? 내년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선거일 전 240일, 그러니까 한 8개월 전부터 법적으로는 시작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전년도부터 이미 예산을 책정해서 이제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한 1년 전부터 준비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뭐 제도뿐만 아니라 선거법도 많이 발전해 왔는데요. 혹시 아비 씨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보 1호가 뭔지 아시나요? 국보 1호. 국보일? 국보 1호. 1호. 아, 대통령 사는 집 청와대. 대통령 사는 집 청와대가 국보 1호다. 네, 왜냐면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말 되는데? 네, 그렇죠. 일일이- 그러면은 그럼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국보 1호를 청와대로 합시다. 좋아요. 예, 그걸로 하죠. 뭐. 아닌가요? 됐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제 국보 1호는 청와대, 대통령이 사는 집. 청와대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뭐 국보 1호는 남대문이죠. 남대문. 네, 근데 그 남대문에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들 선거벽보가 크게 떡하니 붙어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면 국보 1호에다가 네네. 지금이라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지금은 이제 선거법과 규칙이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선거운동 방법은 물론이고 이제 포스터의 크기라든가 규격, 수량 그리고 부착 시기와 방법 등도 아주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비해서 그 참정권 부분은 많이 지금 옛날에 지역적으로나 뭐 날씨나 이런 것 때문에 못했던 분들도 있는데 지금 많이 보완해가지고 참정권이 많이 발전했을 텐데 확대되고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예. 지금은 2012년부터 선상투표하고 이제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되면서 그렇죠. 외국에 계신 분들. 네, 우리나라가 국민이라면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더라도 모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지켜보면 오랜 동안 수많은 대통령 선거들이 있었을 텐데 이 모든 선거들이 다 자료로 남아서 이곳에서 이렇게 기록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보존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모든 선거에 대한 기록들을 적절한 보존 연도를 책정한 다음에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도와 함께 선거 관리 기술의 수준도 높아졌는데요. 투표함과 기표 용구, 선거 장비들은 보안을 강화하고 투표 편의성 또한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한 겁니다. 와, 이거 완전 옛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와. 아니 근데 선거제도 시행관에 웬 괴짝을 갖다 놓고 이게 뭐예요 이게? 요거는 1948년 총선거부터 쓰이기 시작한 목재 투표함입니다. 목재 투표함? 목재 네네. 투표함이 있었어요? 나무로 만든 투표함이고요. 요즘에 겉뚜껑인데 요걸 열면 요 안쪽에 이제 삽입하는 두 개의 삽입구가 있어서요. 그 안에다가 이제 투표지를 넣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네네. 과거 선거가 혼탁했던 시절에는 이 목재 투표함이 탈취돼가지고 불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진짜요? 네, 그러면 안에 있던 소중한 투표지들이 모두 소실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튼튼한 철제 투표함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딱. 그렇죠. 네. 안 근데 철제 투표함은 투표함 자체만의 무게가 20kg이 넘었거든요. 이동하기 힘들겠네요. 네, 거기다가 투표지까지 꽉꽉 수천 장, 수만 장이 타면 성인 남성 2명도 들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무거웠죠. 운반에 그래- 문제가 있네. 네, 그래갖고 그 이후에 이제 알루미늄 투표함을 다시 만들게 됐는데요. 이제 가벼운 대신 단가가 조금 비쌌습니다. 네, 여러 알루미늄 가지 가방이. 어려움들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선관위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종이 투표함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가볍고 저렴했었죠. 다만 이제 종이다 보니까 이 방수에 좀 문제가 있었고 그렇죠. 또 오래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일회용으로 쓰이다 보니까 선거 때마다 다시 제작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강화 플라스틱으로 이제 만들면서 방수는 물론이고 견고함. 가격도 이제 견고하고 가격. 튼튼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구나.
이쪽으로 보시면 이쪽에는 기표 연구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게 혹시 도장인가요? 아, 도장은 아니고요. 이 투표지에다가 유권자들이 이제 기표할 때 쓰는 기표 연구라고 부르는데요. 이쪽은 대나무고 이쪽은 탄피로 만들어졌습니다. 탄피로도 왜 있었어요? 네. 50총선거 때는 이제 기표소 안에 필기도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표하는 방법이 동그라미나 세모, V나 X 뭐 이렇게 점을 찍거나 해서 다양하게 표기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필기도구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52년도부터 기표 방법을 동그라미로 이제 통일했습니다. 52년도부터. 네네. 근데 탄피는 처음 본 것 같아요. 탄피. 네. 52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저런 게 쓰였으니까 그때는 이제 한국 전쟁 기간이어서 그렇죠. 탄피가 네, 주변에 흔해서 탄피로 쓰기도 했죠. 때로는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쓰기도 했고 심지어는 이제 호박꼭지를 잘라가지고 그렇죠. 네, 사용도 재밌다.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재밌는 게요. 파라과이에서 이렇게 선거 투표할 때 잉크에다가 손가락을 쭉 이렇게 집어넣어서 딱 이렇게 찍거든요. 손가락으로. 그럼 지장으로요? 지장으로. 왜냐면 이렇게 사람의 지문 있잖아요. 정말 내가 투표한 것이다 아. 증명하기 그렇죠. 이거 위해서 바꿀 수가 없죠. 지문으로 네. 하기 위해서 이런 잉크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파라과이에서 선거 투표한 적이 없었지만 항상 어렸을 때부터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선거 날이 되면 엄마 아빠가 딱 손가락이 파란색으로 변해가지고 집에 온 게 기억이 나거든요.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별도의 길 기표 연구도 가다가도 누가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다 볼 수 있고 네. 되게 재미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별도의 기표 연구도 필요 없고 괜찮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1992년도에 들어오면 이제 저 동그라미 안에다가 기표 마크라는 걸 넣게 됩니다. 사람 인자 같은 거.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92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사람 인자를 넣었어요. 여기 넣은 이유가 뭐냐면 전사 문제라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전사라는 게 뭐냐면 투표지를 이제 반으로 접어서 이제 넣을 거 아니에요. 반이나 네 번 접거나 해서 그때 이제 반대편에 자기가 찍은 게 인주가 묻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원하지 않게 중복 기표한 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효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게 전사가 된 건지 아니면 제대로 찍은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표 마크를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 인자를 넣었던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92년도에 유력 대통령 후보가 김영삼 후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그라미 안에 이제 사람 인자가 들어있는데 그 사람 인자를 시호자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김영삼 후보의 영삼을 의미하는 거다. 이런 항의가 빗발쳐가지고 그 기표 연구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 전량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현재는 사람 인자 대신에 전복자 기표 마크를 써가지고 전사 문제를 해결했고 또 잉크가 번지는 문제도 속성 잉크가 내장된 만년 도장식 기표 연구를 개발하면서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야, 그런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미흡한 거나 다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그 흔적들이 네네. 발전사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이런 기표 연구를 개발해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민심에 하고 좀 다른 결과가 나오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유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보장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선거용품들을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선거도 이곳에 기록될 텐데요.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헌법을 통해 그리고 선거와 함께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만든 우리의 헌법으로 우리가 뽑은 우리의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순간 다시 한번 유권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비 씨, 오늘 이렇게 쭉 돌아다녀 봤는데 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한민국은 왜 대통령을 뽑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 같은데 오늘 그 이유가 바로 헌법 때문이다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 뜻깊은 하루였어요. 아, 그러셨구나. 여러분 혹시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엄청난 민주주의의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대통령 선거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 헌법의 이야기를 통해서 선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이 한 장의 투표용지에는
선거의 시간을 염원한 사람들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인내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헌법. 헌법에 따라 2021년 3월 9일 새롭게 기록될 역사.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맞습니다. 3.1운동 당시 이제 철제로 그렇습니다. 누구 찍었어요? 찍었어요? 네.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왜요? 비밀 투표니까. 아, 맞다. 한마디 더 할게요.